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이 지난 4일 북한이 쏜 발사체는 로켓과 미사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셰너헨 대행이 상원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에 출석해 던퍼드 합참의장의 보고를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며 발사체에 대해 국방부가 자세히 설명한 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최대 압박 전략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주안점은 비핵화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선 한국이 진행해 나간다면 개입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미국 무역대표부가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의 관세율을 10일부터 기존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관보에 게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두 나라의 이익이 되는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단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오늘 오전 피해자로 불러 조사합니다.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김 전 차관 뇌물 혐의와 함께 성범죄 의혹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오늘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영동 지역에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아침은 비교적 선선하겠지만 오후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겠고 특히 동해안은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북한이 최근 동해상으로 쏜 발사체에 대해 미 국방장관 대행이 로켓과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이어가면서도 우리 정부가 식량 지원을 하면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황보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상원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패트릭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 지난 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를 쏜 직후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이 전화로 북한이 로켓과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초 상황 보고에서 미군 당국이 발사체를 로켓과 미사일로 추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군 당국의 발사체를 정밀 분석하는 시점에 나온 미 국방수장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최신 분석 결과가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 발사체에 대한 미 국방부의 구체적인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최대 압박 전략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라면서 주안점은 비핵화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해 나간다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ur focus is on the denuclearization. If South Korea moves forward on that front, we're not going to intervene. 백악관의 이러한 입장은 비핵화 견인을 위한 압박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정부의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지난 4일 발사한 발사체와 관련해 정상적인 군사훈련으로 지역 정세를 격화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이번 군사훈련에 대해 가시 박힌 소리를 하는 일부 세력들이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자체 방어적 군사훈련에 대해서만 도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서울을 찾았습니다. 최근 북한의 무력 행위에 대한 대응책과 함께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비건 특별대표의 방문은 이미 계획된 일정이지만 지난주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쏜 만큼 이번 한국행이 더 주목되고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우선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최근 북한의 무력 행위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외교부와 통일부 등 유관 부처가 함께하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역시 북한 식량 지원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한미 간 논의에서 식량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대북 지원 사업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비건 대표는 지난달 임명 이후 아직 공식 접촉이 없었던 김 장관과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대표는 방한 기간 청와대도 예방할 계획인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회의의 첫 순서인 미일 양자대화가 별도의 장소에서 열립니다. YTN 취재 결과 미국과 일본은 잠시 뒤인 오전 9시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따로 만난 뒤 오전 10시 반쯤 국방부로 넘어와서 나머지 회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8년 처음 회의가 시작된 이래 양자 대화가 별도의 장소에서 이루어진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담판을 하루 앞두고 미국이 대중국 관세 인상 계획을 공지하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중국은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희준 특파원입니다. 워싱턴에서의 막판 미중 무역 협상 하루 전 미 무역대표부 USTR이 대중국 관세 인상 계획을 관부에 전격 공지했습니다. 내일부터 2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온 10% 관세를 25%로 올린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이 단순 엄포가 아니라 실제 조치가 될 것임을 공식화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중국이 더 이상 돈을 갈취하지 못할 것이라며 매년 1,000억 달러가 넘는 관세 수입을 얻게 돼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협상 대표단의 미국 도착을 앞두고 압박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 겁니다. We've gotten indication that they want to make a deal. Our teams are in continued negotiations. They're going to sit down tomorrow and we'll see what happens from there. 중국은 즉각 반격하고 나섰습니다. 상무부는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지난주 150쪽 분량의 무역 합의안 초안의 주요 내용을 뒤집었다고 전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절도와 강제기술 이전 문제 등을 법적 장치로 해결하고자 하는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폭탄 관세 보복 카드를 내밀었다는 설명입니다. 미중 양국이 이번 최종談判에서 대타협에 이를지 아니면 합의에 실패하며 다시금 관세 폭탄을 주고받는 무역 전쟁을 재현하게 될지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현지 시각 8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0.01% 오른 25,967.3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0.16% 내린 2,879.42에 나스닥 지수도 0.26% 하락한 7,943.3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전망에 따라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볼에 닿는 공기가 한결 부드럽습니다. 쌀쌀했던 어제 아침과 달리 오늘은 날씨가 선선한데요.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11.7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이 높고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맑은 날씨 속에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3도, 동해안 지역인 강릉은 무려 28도까지 올라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수일째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합니다. 건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함께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은 산불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강원도에는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까요.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서울 23도, 광주 24도, 대구와 포항 26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에는 기온이 더 올라서 서울 낮 기온이 내내 27도로 초여름 더위를 보이겠고요. 다음 주까지도 건조함을 해소해줄 비 소식이 없어서 맑고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출근길 경기와 강원 지역에는 미세먼지가 다소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만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여서 마스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고속도로 2차로에 차를 세우고 서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여배우가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여러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YTN이 사고 현장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깜깜한 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도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갓길이 아닌 고속도로 한복판 2차로입니다. 차량 바로 옆에서 누군가 빠르게 가드레일 쪽으로 뛰어갑니다. 뭐야, 사람이 뭐야? 당시 흰색 승용차 뒤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담 넘어갔어. 한 명이 뒤에서 토하고 있고. 여배우 A씨의 지난 6일 사고 전 마지막 모습입니다. A씨는 무슨 일인지 도로 한가운데서 허리를 굽히고 있고 바로 옆 3차선으로 주행하던 차량이 이를 보고 속도를 줄여 멈춥니다. 그리고 잠시 뒤 뒤따르던 택시가 3차로에 정차한 차량을 피하려다가 2차로에 있던 A씨와 흰색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받았어. 택시가 받았어. 뭐지? 사람 있었는데 저 뒤에? A씨 남편은 소변이 급해 차를 세우게 한 뒤 볼일을 보고 오니 아내가 사고를 당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왜 고속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웠는지, 운전석에 있던 아내가 차에서 왜 내렸는지를 묻는 말에는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 남편이 도로를 건너기 전 이미 A씨는 차량 트렁크 쪽에 나와 있었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차에서 내렸거나 거의 동시에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드레일에 도착한 지 10초 만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의 남편이 사고 당시 곧바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볼일을 다 보고 온 뒤 사고 사실을 알았다는 남편 진술에 의혹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현장을 직접 목격한 운전자는 사고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고 부검 결과를 종합해 A씨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풀어내기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김학의 사건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을 오늘 오전 10시 피의자로 불러 조사합니다. 김학의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을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규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오늘 오전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이 출범한 지 41일 만에 처음 피의자로 조사한 겁니다. 김 전 차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나오는 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13년에는 별장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비공개로 소환됐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두 번째 수사 때는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6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차관 뇌물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지난 2007년 무렵 김 전 차관이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부동산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씨의 사업이 무산되면서 김 전 차관이 실제 부동산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뇌물죄는 금품을 받지 않았더라도 요구하거나 약속했다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윤 씨는 또 원주 별장에 방문했던 박모 화백이 그린 1,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김 전 차관에게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뇌물 액수가 1억 원을 넘는다면 공소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2008년 이전 범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뇌물을 요구하고 받은 경위는 물론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도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윤 씨 진술의 진위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두 사람을 대질 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에 출석하는 건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입니다. 별장 동영상에서 시작된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수사 권고 끝에 또다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승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학의 사건을 촉발한 것은 지난 2013년 공개된 별장 동영상입니다.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검찰이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고소로 시작된 두 번째 수사까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잊혀졌던 사건을 다시 꺼내든 건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입니다. 김 전 차관도 한밤중에 몰래 출국을 시도하려다 발각되면서 공분을 자초했습니다. 결국 검찰 과거사위는 뇌물 혐의 수사를 권고했고 이른바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하여 김학의에 대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검사만 14명이 포진한 대규모 수사단이 꾸려졌습니다.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서 오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윤중천 씨 주변을 전방위로 훑어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압박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후 윤 씨를 6차례 소환 조사하면서 김 전 차관의 범죄 단서를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과거 2차례 수사에서는 물론 최근까지도 뇌물, 성범죄 의혹, 윤 씨와의 관계까지도 부인해온 김학의 전 차관. 결국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 씨의 진술에 발목이 잡혀 사건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또 한 번 피의자로 검찰청사에 불려 나오게 됐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해 횡령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승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동업자인 유 전 대표가 앞선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최정훈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반부터 성폭력 처벌법상 특수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최 씨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 씨 등 카톡 대화방 멤버들과 함께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사령탑으로 3선의 이인영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내년 총선을 이끌어야 하는 데다 꼬일 대로 꼬인 전국을 풀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됐죠. 어떤 각오를 가지고 있을까요? 취임 소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쯤 주류 비주류의 벽 이런 거 우리 확 깨버리자. 진짜 정권 교체 때 우리가 가졌던 문재인의 가치, 문재인 대통령님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서 정권 교체했던 그때 그 용광로 감성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해서 주류 비주류가 없는 완전체로서 새로운 통합,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민주당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기대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정청의 일치 이런 노력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추경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야당과의 협의, 협상 이런 것들이 중요하니까요. 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는 취임 이튿날인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만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막힌 전국을 잘 풀자는 의미에서 이 원내대표가 제1야당인 한국당 나 원내대표부터 만난다고 전했습니다.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 후폭풍으로 극심한 대치를 겪은 후 민주당과 한국당 원내대표가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전국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갈등이 봉합될 것으로 보이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닙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는 3시간 가까운 경론 끝에 극한 내분의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15일 새 원내대표를 뽑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한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모두 책임지고 원내대표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만 임기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된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과의 합당 또는 연대를
소속 의원 모두 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자유한국당이든 민주평화당이든 합당이나 연대가 없다. 아까 분명히 들으신 되려고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부를 하겠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의원총회에는 15명이 참석했는데 대부분 지도부에 반발하며 사퇴를 촉구하던 의원들입니다. 이들이 김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하면서 당내 갈등을 해소할 길이 열린 셈입니다. 지도부에 반발하며 최고위원회를 불참하던 김수민 의원도 향후 참석을 예고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멈춰있던 당무도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과제도 많습니다. 여전히 손학규 대표 체제에 불만을 가진 당내 구성원들을 어떻게 다독일지도 문제입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다시 확인된 당내 계파 정치를 온전한 통합으로 이룰 방안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패스트트랙 법안의 내용과 지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가시지 않아 향후 당내 분란의 뇌관으로 남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안 담당 직원이 회사 서버 등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A씨는 지난해 중순 인천 송도 공장 바닥 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사 서버와 컴퓨터 등 핵심 자료를 묻어서 숨기는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같은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K주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의료전담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보사를 만든 코오롱과 지난 2017년 인보사를 허가한 식약처 모두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검찰이 인보사 관련 고발 사건을 의료범죄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에 배당했습니다. 검찰 수사 대상으론 인보사를 제조하고 판매한 코오롱 측과 허가를 내준 식약처가 꼽힙니다. 검찰은 코오롱과 관련해선 최초 개발 때부터 신장 유래 세포였는지 혹은 연골세포였다가 중간에 신장세포로 바뀐 것인지 등을 우선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발 과정에 참여한 이모 씨 등 연구 책임자들부터 의사결정 과정의 정점에 있던 이웅열 전 회장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식약처의 경우는 허가 과정에 의혹이 집중됩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2차례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반려가 허가로 바뀐 과정을 먼저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보사를 반려한 첫 심의 땐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 등이 나왔지만 2달 만에 다시 심의를 열고 허가한 배경이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인보사 개발 과정에 정부 지원금을 투입할 당시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들이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검찰이 살펴볼 부분입니다. 지원 규모만 100억 원이 넘는다는 추산이 나오는 만큼 관련 공무원들의 소환 조사 역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밖에 코오롱 측의 논문이나 주가 관련 사항들 역시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살펴볼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검찰이 조만간 강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코오롱 측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한진그룹이 고 조양호 회장 이후에 새 총수를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기업 총수를 지정하는 공정위에 아직 내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알린 겁니다. 가족 간의 분쟁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기업 집단의 동일인, 즉 총수입니다. 총수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계열사의 범위와 일감 몰아주기 같은 공정위의 규제 적용 대상도 정해집니다. 그런데 올해 발표일은 무려 2차례나 미뤄졌습니다. 한진그룹이 고 조양호 전 회장 이후의 총수를 누구로 할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진 측에서는 기존 동일인의 작고 이후 차기 동일인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인 변경 신청을 못하고 있다고 소명하였습니다. 여기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두고 가족 간의 내밀한 경영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결정하는 지주사 한진칼의 지분을 조원태 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 전무가 모두 비슷한 지분을 가진 만큼 최대 주주인 고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을 누가 상속받느냐를 두고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고 조양호 전 회장의 유언이 가족끼리 잘 협력하란 내용이어서 지금까지는 일가 내에서 경영권 분쟁은 없을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가족들끼리 잘 협력해서 사이좋게 이끌어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정위는 한진그룹에 오는 15일 이전에 자료 제출을 완료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한진그룹이 기한 안에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경영권 승계가 순탄하게 이루어질지도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주 52시간제 도입을 앞두고 사용자 측과 갈등을 빚는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소속 200여 곳 사업장의 파업 찬반 투표에서 부산 97%, 울산 87.7%, 충남 95% 등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서울은 오늘, 경기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하는데 버스노조는 파업 찬성으로 결정되고 쟁의 조정 기한인 14일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댓글 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에서 오늘 드루킹 일당에 대한 첫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필명 서유기를 사용한 박모 씨와 필명 삶의 축제 윤모 변호사를 불러 증인신문을 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13일 경찰 개혁안을 주제로 당정청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취임 2주년을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을 쏟으면서 쉼없이 달려왔죠. 문재인 정부 2년의 성과와 과제,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 분야를 신호 기자가 진단해봤습니다. 지난해 9월 우리 대통령이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서 사실상 남북 간의 종전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결여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백두산까지 함께 오른 남북 정상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추진 등을 담은 평양 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취임 첫해 한반도 위기설까지 제기되던 상황은 지난해 초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반전됐습니다. 남북 정상이 한 해 3차례나 회담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정상회담도 올해까지 2번이나 개최됐습니다. 개성에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열렸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분단의 상징 DMZ는 66년 만에 평화의 길로 개방됐습니다. 세계인들이 한반도 평화를 떠올리면 함께 생각나는 지역, 누구나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의 방식을 놓고 타협점을 못 찾으면서 남북 철도 연결도,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벽에 부딪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중재해 나갔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비핵화 대화의 엔진이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중재안에도 반응이 냉담했고 문 대통령은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하며 돌파구를 모색했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남과 북이 마주 앉아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위기 탓에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식은 남북 정상이 참석하지 못한 채 진행됐습니다. 지난 4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로 다시 위기가 왔지만 한미 정상은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로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상에 깃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쉬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각각 총선과 대선 국면에 진입하기 전인 올해 하반기가 한반도 평화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서 특집 방송 대담 프로그램인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합니다. 오늘 저녁 8시 반부터 1시간 20분 동안 생중계되는 이 프로그램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 철학과 함께 외교 안보, 국내 정치와 경제 상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YTN은 오늘 저녁 8시 반부터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즉 집시법 11조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나 법원 등 주요 기관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이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후 국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민주노총은 국회 정문 앞에서 8시간 가까이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금이야 국회 앞 집회가 흔하지만 지난해 초까지만 해도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우리 법이 국회의사당 담장 기준 100m 안에서 집회하는 걸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이 지난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국회 앞 집회가 제한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국회에 이어 총리 공관과 법원 인근도 잇따라 도마 위에 올랐고 역시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올해 말까지인 개정 시한을 앞두고 지금까지 제출된 개정안은 10여 건. 하지만 주요 기관 주변에서 어느 정도로 집회나 시위를 허용할지 의견 차이가 작지 않아 절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시민단체들은 특정 장소만 별도로 규정한 집시법 11조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재심 청구로 인해서 이 7명의 억울한 형사처벌을 없애는 것을 넘어서 이 집시법 11조를 폐지하고 이 집시법을 전면적 개정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예외 규정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관저나 아니면 총리 공관 같은 경우에는 일몰 시간 이후에는 집회 시위를 일부 제한할 수는 있대 나머지 시간엔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안. 그리고 법원의 경우에는 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경우에 제한하는 방안. 집회와 시위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 동시에 공공질서를 보장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인 만큼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보경찰의 불법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재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합 2부는 어제 강 전 청장과 박기호 치안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찰청 정보국이 대구 지역 선거 전략 분석 자료를 당시 여권 인사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치안감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시 친박계 선거 대책을 수립하고 비박계 정치인 동향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고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전북 전주시 우화동에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운전자가 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엔진과 배터리 부분이 타 소방서 추산 22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서 측은 갑자기 타는 냄새와 함께 엔진룸에서 불꽃이 튀었다는 운전자 말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다보스 포럼을 표방한 국제 전기차 엑스포가 제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가 6번째인데 2세대 전기자동차 모델이 등장했고 관련 국제회의가 활발히 열리고 있습니다. 유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출시된 2세대 전기차입니다. 기존의 전기차에 비해 성능이 대폭 향상돼 한 번 충전하면 총 38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를 위해 주행과 안전에 중점을 둔 것도 또 다른 특징입니다. 전면부 디자인과 후면부 디자인이 이제 소울 부스터 EV와 기존의 소울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었고요. 안전장치라든가 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사양들이 최신의 사양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서 굉장히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무인 충전 로봇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로봇이 레일을 따라 움직이며 전기차의 주차 위치를 확인한 뒤 충전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선보였습니다. 전기차에 충전하는 것도 여성 운전자들은 조금 꺼려하는,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전성과 편리성 두 가지 목적으로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끄는 국제 전기차 엑스포에는 국내 전기차 외에 일본과 중국 등 세계 유명 전기차들도 참가했습니다. 50여 개 나라 전문 바이어와 관련 150여 개 기업도 참여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외 완성차는 물론 중소업체들의 전기차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의 다보스 포럼이라는 네임처럼 이제는 B2B 엑스포, 비즈니스 엑스포로 자림하는 그러한 것이 이번 제6회 엑스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엑스포는 일반 관람 위주의 전시 행사에서 벗어나 관련 국제회의와 기업 간 비즈니스 비중도 크게 늘렸습니다. 컨퍼런스 행사는 총 50여 개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국내에 보급된 전기 자동차는 6만 5천여 대로 여전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엑스포를 통해 전기차의 대중화는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요즘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극장가를 휩쓸고 있죠. 여기에 한국 영화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냅니다. 최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역대 외화 흥행 1위 아바타 기록에 도전하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열기 속에서도 한국 영화가 줄줄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개봉하는 걸캅스는 배우 라미란의 첫 주연작입니다. 신우이와 올케 사이인 두 여형사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를 돕기 위해 비공식 수사에 나서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코미디 액션 영화입니다. 허무맹랑하거나 히어로물이나 이런 데서 느낄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카타르시스가 있지 않을까. 15일 출격을 앞둔 배심원들은 지난 2008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을 다룬 법정 영화입니다. 첫 국민참여재판을 맡게 된 재판장과 처음 다른 사람의 죄를 심판하게 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일반인들이 재판을 해나가면서 너무 우당탕탕 소동들이 일어나는 이런 법정 영화는 처음이다. 네, 그리고 8명이 함께 사건을 진실을 파헤쳐 나간다는 것. 오직 출세만을 바라던 변호사 정혁. 우연히 계모의 학대를 신고한 남매를 만나게 되고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뒤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22일 개봉하는 어린 의뢰인은 2013년 칠곡 아동학대 사건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아이들하고의 약속을 잘 지키는 어른도 그런 히어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지점에서 저희 영화도 히어로 무비라고 얘기하기엔 좀 부끄럽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체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의 우정을 그린 나의 특별한 형제는 지난 1일 개봉 후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100만 가까이 동원하며 선방하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아슬아슬한 긴장 상태를 이어온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합의 의무 이행을 일부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자 미국 백악관이 추가 제재 부과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팀 모리슨 대통령 특보 겸 대량살상무기 선임국장은 조만간 추가 제재를 기대하라는 말을 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농축 우라늄의 초과분과 중수를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저장하겠다며 핵합의 의무 이행을 일부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아파트의 한 화재 현장입니다. 1층에서 난불이 순식간에 위층으로 번져나가죠.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19살 청년이 크레인을 몰고 와서 14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소방차보다 빨랐습니다. 베이징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중국 랴오닝성 푸순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시각은 아침 6시 반. 1층 잡화점에서 불길이 시작돼 순식간에 위층으로 번졌습니다. 노동절 연휴 이튿날 아침 단잠을 자던 주민들은 대피도 못한 채 연기 속에 갇혔습니다. 이때 인근 공사장에서 크레인이 달려와 소방 사다리를 대신했습니다. 3층 발코니에 피해 있던 12살 학생과 어머니가 먼저 구조됐습니다. 后来就是说特别着急，突然又想起来俺家那个窗户能出去。 크레인은 이어 4층과 5, 6층 주민 14명도 30여 분 만에 무사히 구해냈습니다. 큰 인명피해를 막아준 크레인 기사는 19살 청년 란쥔쩌였습니다. 温度当时非常的高，非常的烤烈，出了很多的汗，非常的红，非常的热。 란군이 생명을 구해준 주민 가운데는 자신의 중학교 체육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소방차보다 빨랐던 청년 크레인 기사의 미담은 중국 CCTV는 물론 해외 언론에까지 소개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파라과이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로 4만 명이 고지대로 긴급 대피한 가운데 정부가 남부 지역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8일 파라과이 재난당국이 아르헨티나와 국경이 접한 네엠부크주의 폭우가 계속되면서 강이 범람하자 이런 조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엠부크주는 수도 아순시온에서 남쪽으로 약 300km 떨어져 있으며 대부분 습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태국 3.24 총선 결과가 약 한 달 반 만에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현재 언론은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150석 중 이달 말 재선거 결과에 따른 한 석을 제외한 149석의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퓨처포워드당이 50석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19석, 빨라프라차라당이 18석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구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한 14개 군소정당도 비례대표 한 석씩을 얻는 등 총 26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6일 영국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 왕자비 사이에서 태어난 로열 베이비가 아치 해리슨 마운튼베튼 윈저라는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해리 왕자 부부는 인스타그램에서 첫째 자녀의 이름을 이같이 공개했습니다. 아치는 영국에서 아기 이름으로 가장 인기 있는 20개 중에 하나로 그동안 로열 베이비 이름을 후보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함이 덜한데요.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3도로 서쪽 지역은 따뜻하겠고요. 동쪽 지역은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서풍이 태백 산맥을 넘으며 달궈져 강릉의 기온은 28도, 대구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미세먼지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밤사이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현재 나쁨 단계까지 올라 있는데요. 오전까지 영향을 주겠고 낮부터는 대부분 지역이 보통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중부를 비롯해 남부와 제주도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건조경보와 함께 강풍주의보까지 발령 중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이들 지역은 강한 바람이 이어집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비 예보는 전혀 없겠고요. 전국에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서울 기온 14.1도까지 올라 있고요. 강릉은 19.9도, 대구 17.4도 선까지 높아졌습니다.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어제보다 더 올라 30도 가까이 오르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서울 23도, 전주 23도에 그치겠지만 강릉 28도, 안동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를 비롯해 다음 주까지도 건조함을 해소해줄 비 예보는 없고요. 기온은 점점 더 오르겠습니다. 특히 토요일 서울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6월 중순에 때이른 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굿모닝 YTN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